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추가 증인을 채택하고 신문을 위한 변론기일도 하루 더 지정했습니다. 다만 10차 변론기일이 오는 20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이 예정된 윤 대통령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이를 비롯한 정치권 이슈, 권동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을 하루 더 지정했습니다. 이제 10차 변론기일까지 지정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도 일부 채택을 했는데 우선 이 두 가지 선택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래 18일 먼저 지정을 했다가 20일 추가를 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요청한 사람인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원래 탄핵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요 주재를 했던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핵심 증인입니다. 근데 이거를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게 뭐 제대로 된 심판이냐 해가지고 좀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탄핵 심판 재판 과정에서 이 메모가 신빙성이 이제 의문이 많이 드는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메모가 처음에 했던 애초의 메모는 사라졌고 그 이후의 메모들도 원래 최초의 진술과 작성 과정이나 작성 장소 이런 게 사실 다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빙성 가지고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동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 여론이 많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언론 보도에서 그 허영 교수 헌법학에 돼가지고 이분이 10가지 위법 사항을 조목조목 짚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문제 제기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야당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것들이 되어 있었고 문제가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 여론들이 점점 비등해지고 해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기일을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덜고 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 요구를 받아들여 준 걸로 봐도 될까요? 일단 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헌재가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체포조 명단을 조지호 청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대로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줬다고 볼 수 있죠. 헌재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필요가 없다. 어차피 국무회의가 그냥 대충 절석으로 이루어졌고 개회선언, 폐회선언도 없었고 그냥 오는 순서대로 대통령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엄 배경과 관련해서 야당이 뭐 예산 폭거하고 특검하고 탄핵하니까 행정, 사법 사무가 마비돼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런 증언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증언이 큰 효과는 없겠지만 다만 이제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받아준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뜻밖인 건 홍장원 차장은 저는 안 받아줄 줄 알았어요. 예. 그럼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바로 며칠 전에 증언을 했고 메모지가 뭐 틀리네 맞네 해도 그 메모지는 홍장원 본인 스스로가 여러 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그 메모지에 나온 체포 명단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방첩사의 명단과 경찰청의 명단이 똑같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렀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하다. 홍장원을 안 불러주면 선전선동을 통해서 여봐라 뭐 홍장원이 거짓말하는데 안 불러주지 않냐 헌재가 나쁘다 뭐 헌재가 불공정하다 이걸로 선전선동을 해야 되는데 불러줘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명분을 없애려고 부득이하게 홍장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른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0차 변론기일 헌재가 20일로 지정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 하면서 좀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헌재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미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20일 같은 경우에 형사 재판이 10시에 서초동에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헌재가 이제 종로 쪽에서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변호인단 그리고 이쪽에 그 헌법 재판 과정에서의 그 대리인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대리인단 변호인단이 이제 두 재판을 하루에 아침, 오전, 오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제대로 된 방어권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주장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거를 그대로 강행하게 했을 경우에 약간 기계적인 적용, 그러니까 그동안 일주일에 2번씩 하던 거에 대한 기계적인 적용으로 이래가지고 좀 속도전을 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좀 그거를 좀 인정하는 상황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은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10차 변론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셨는데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헌재도. 다만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냐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가 얼마나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 취소 심판과 겹치니까 연기해 주는 게 맞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연기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탄핵을 기각시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냥 기분 나쁘면 계엄군을 국회로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대통령을 위해서 시간을 끌어줄 수 있고 그 시간 끄는 것은 결국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 항소심 공직선거법 선고 관련해서 선거 이후에 탄핵 재판을 선고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전략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헌재 결정에 여야 반응이 엇갈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신속하되 충실한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충실한 심리를 해달라. 충실한 심리 해야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헌법재판 전문이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우리 사법부와 같이 수백 명의 판사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딱 9명분의 헌법재판관만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기는 어렵고요. 또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최고 권력자잖아요. 국가 최고 책임자고요. 결국 외교, 국방, 안보, 경제, 통일 모든 것을 통할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를 오래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속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공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9차, 10차까지 준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헌법재판소가 공정성 부분을 받아준 것 같고 아마 10차 변론 기일이 마지막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회심의 카드로 뭐 변호인 전원 사퇴 뭐 이런 카드를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도 일부 양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변론 종결을 촉구를 했거든요.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속도전의 배경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7차까지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이번에 8차로 원래 끝내려고 하다가 이제 2번 더 늘려서 이제 10차까지 가는데 그것도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기계적으로 정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를 이렇게 먼저 임명해서 구인 체제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 속도도 굉장히 지금 빠르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이제 이거는 속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그 공백을 채워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180일 기간 안에 정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심리가 좀 이렇게 그 속도전에 밀려서 내용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성을 해야 하는 쪽에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 그러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헌재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약에 2번의 기일을 더 넓혔다고 한다면 그 2번이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 2번만이라도 좀 충실한 내용들을 담아서 심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발 퇴장 속에 야당 주도로 마은혁 임명축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야당의 날치기 안건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지금 마은혁 후보 같은 경우에 헌재 이미 이 권한쟁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빨리 이거를 먼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핵심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그 여부를 먼저 빨리 판가름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 국회에서의 가결 인원 이런 부분에 논란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순서상으로 그렇고 중요도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나중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지금 살짝 멈춘 거는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다가 비판 여론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지난번 변론 한번 잡고서 잠시 멈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또 한번 압박하기 위한 결의안을 굳이 안 내도 되는 사실 결의안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저희는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같아요.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이 심리가 끝나고 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그 전에 한 명,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를 넣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헌재가 마은혁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 하나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을 해야 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의안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 부분, 그러니까 헌재에서 판결이 났을 때 그 부분에서 빨리 임용을 하라. 이런 부분에 압박 카드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권 대변인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9명이 원칙 아닌가요? 9명이 돼야지 재판하는 게 원칙이고 9명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실은 헌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9명이 돼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9명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헌법재판이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이유가 없잖아요. 다수 의석이 다수결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인사청문회도 다 거쳤어요. 그럼 당연히 임명해야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건 민주당 힘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표결에 의해서 다수 의석을 얻게 된 것이고 그게 헌법에 따라서 다수결에 따라서 통과를 시킨 것인데 갑자기 임명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헌법 원리에 위반되고 그만큼 민주주의가 지금 후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늦게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물러나고 퇴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임명한 보수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이 훨씬 많았을 건데 자신이 계엄을 12월 3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결정이에요. 그건 남 탓을 할 일이 아니라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탓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찬성 57%, 반대 38%, 설 연휴 전인 1월 4주차와 비교하면 각 2%포인트씩 찬성은 줄고 반대는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계엄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면 한 거의 7할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가 이제 그러면 탄핵 그 찬성 여론이 거기 비슷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한 6할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대4 정도로 반대 찬성이 이제 좀 갈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신뢰도 그 헌법재판소 신뢰도를 보면은 한 5대4 정도로 불신이 또 상당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의식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식인데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과정을 보면은 계엄 이후의 과정과 연관이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이 그 이후에 한 과정들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라든가 뭐 내란죄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카톡 검열 논란이라든가 이런 민주당의 처리 과정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탄핵 찬성 여론 또 그리고 개헌 반대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거의 그리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박스권 30%에 갇히는 박스권 형태의 그 형태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큰 틀에서 지금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층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탄핵 이후에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중도층의 이제 표심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 중도층을 바라봤을 때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나 그다음에 계엄에 대한 문제의식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이 이 지금까지의 그 과정, 그걸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뿐이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계엄에 대한 여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리스크, 중도층 입장까지 묶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뭐 탄핵과 반대가 한 6대4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돼야 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직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국가적 위기,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어 해요. 차라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탄핵이 되고 오히려 조기 대선을 통해서 뭔가 차기 대통령이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좀 결집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보다는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의 정권 연장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 지지율도 높다는 것은 민주당이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했으면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어서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렇다면 민주당은 잘했나? 뭐 이런 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불식시켜줘야 되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52시간제 반도체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상속세 등과 관련해서 조금 중도주의적인 성향의 어떤 정책을 좀 노선을 취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결국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론조사에 반영된 민심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여야는 추경안을 두고서도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서 라벨가리 추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신속한 추경에 협조해라. 추경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35조 추경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재명 대표가 불과 2주 전에 이제 추경을 위해서라면은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딱 2주 만에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이번에 자체 추경안을 냈는데 그 안에 그 고스란히 13조 원의 지원금 이름만 바꿔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뒤집는 거는 조금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다. 이 추경을 하려면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속에 진정성이 있어야 일단 그걸 갖고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불과 2주 전에 했던 말을 뒤집는 것 그리고 사실 이거는 25만 원 지원금은 그 작년에 그 추경의 지금 또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게 작년에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인데 그때 이후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서 그 추진했던 부분들을 안 되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예산안을 삭감시켜서 했다가 그걸로 지금 추경을 또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또 슬쩍 집어넣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무시라고 보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상대방이 계속 말을 뒤집고 했던 약속을 뒤집으면은 저 자신을 이렇게 어심여긴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국민들을 바라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자 추경합시다, 빨리 합시다 하니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고 여기에 정말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오늘 나온 얘기가 이제
정신 좀 차리자 하는 부분들이 좀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진위는 이렇습니다. 이 13조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를 우회적인 지원으로 돌렸을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매몰되어서 가느냐.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거기에 속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5만 원 민생지원금 포기할 수 있다더니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은 표지가리도 못 하잖아요. 뭐 좀 가리라도 한번 해보려고 해야 되지 않나요?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데 맨날 재정건전성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재정건전성 적자 못 안 된다, 미래 세대 부담을 늘려줄 수 없다 이 말만 하다가 그냥 끝났잖아요. 뭐 한 게 뭐가 있죠? 저는 윤석열 정부 한 게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코로나 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풀었죠. 현금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전세적인 현상이었고요. 400조의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년 6개월 동안 재정 건전성만 외쳤는데 그래서 돈 안 쓰겠다라만 했는데 200조 이상 재정 적자가 났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다 돈을 쓴 겁니까? 그래서 정말 무능한 정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법인세가 안 거치고 있어요. 국민들이 돈은 안 쓰니까 법인세가 안 거치고 재정적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국민의힘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자꾸 포퓰리즘이다. 이재명 대표 돈만 쓴다. 너 돈 써라. 너 돈 써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능함을 지극히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13조를 들여서 전국민 재난지원 민생지원금을 줬을 때 이게 재정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데 내일은 광주 금남로에서도 대규모 찬반 집회가 마주합니다. 격화하는 분위기 진단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 그 재판이 이제 종반을 향해서 가니까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외에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들도 조금 더 격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대방을 또 뭐 예를 들면은 비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각자의 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은 다르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비판할 수 있지만 서로가 입장을 달리할 수 있지만 달리하는 것 자체를 그거를 어떻게 보면 외면하거나 그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상대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근에 야당 한 의원이 이제 그 탄핵 반대 집회 장소로 쓰레기장을 추천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서 그냥 각자의 입장을 충실히 어떻게 모여가지고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화롭고 질서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각계에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탄핵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의견들은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서 언론 출판을 검열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야당도 마찬가지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탄핵 반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동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뭐 민주당이 싫어서 또는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탄핵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고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모두가 좀 현명하게 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는 국회에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까지 권동호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